싶었던 거, 또 자기의 생각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뭐 여기 사진 안 찍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질문이나 뭐 얘기하실 거, 공유하실 거 있는 분은 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 안 돌아봐도 되는데요.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은 아니고 사실 지금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발언은 아니고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혹시 앞으로 진행할 때 즐겁게도 목소리 키워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그 교수님께서도 가능하시다면 마스크를 입으로 가야 돼서요. 네. 이 모양. 네. 우리가 오시는 줄 알았으면 입 모양 보이는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봐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입 모양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말씀하실 내용 있거나 하신 분?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저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말씀 잘 드렸습니다. 아까 자기 현민에 빠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조직되어서는 안 되고 연대를 추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공통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성별, 나이, 지향성 무엇보다도 병의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저의 경우는 저는 경계선 유격장애랑 만성공장애, 알코올 우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연대와 고립을 피하고 연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나 가벼운 우울증이 생겼어라는 말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더욱 고립감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병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가벼운 따뜻함을 가지고 공통점을 다지는 것이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그런 자그마한 공통점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증이 생겼고 다른 질문은 답변 후에 들어드립니다. 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곧 자기 병에 빠져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과 우리 모두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이제 연대의 어떤 가벼운 연대라도 좋으니 그 진입의 과정으로 가자라는 말을 좀 했는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병의 정도나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함께 모이는 어떤 연대라는 거 시작하는 나와 너와 함께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간략히 제가 요약했습니다. 예. 네, 저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제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리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어떤 병을 앓든 어떤 고통의 수준이든 자기랑 완전히 같은 사람을 찾는 건 어렵죠. 그리고 자기랑 완전히 딱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랑 나랑의 공통점은 사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우리 사실 굉장히 작은 공통점 두 개가 곱하기가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는
어쨌든 애초부터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우울을 깊이를 알 수 없어.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의 병의 고통을 알 수 없고, 그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서로 어떤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효용이라는 게 시도해보지 않았다면은 그냥 뭐 같이 밥 먹는 게 그냥 작은 만족감에서 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몇 해를 지속해서 이 사람과 어떤 1년에 2번씩 만나서 정신병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 저한테는 그런 정신병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느끼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친구됨을 계속해서 느끼고, 혼자 중증 질환자가 아니라는 그런 안도감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도를 해보는 거를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시도를 더 많이, 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시도를 하는 것. 그랬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나 뭐 이런 이익 계산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만나서 편했음이라는 그런 경험을 얻는 것. 그것이 누적되어서 이 학교에서 나는 편안한 경험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은 후일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을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과거 경험의 산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계속 후속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낫는다는 것과 적응한다는 것 간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기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병을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정도 유용하고 살아나는 측면이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은 그 지점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병을 정말로 이용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병을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게 질문을 주셨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질문하자면 병을 낫는다는 것과 병에 적응한다는 것 사이에 이 경계가 불분명하다. 때로는 그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다. 내가 병을 수용하면서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는 개선의 어떤 움직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때로는 병을 이용하고 병을 내 어떤 상황에 맞게 또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둘 사이의 경계라는 것들이 명확치 않을 때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답니다. 이 병을 응용하고 병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자신이 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응한다는 것은 병에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변화한 자기에게 적응한다는 면이 있죠. 자신의 손상, 새롭게 생겨난 자신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지, 병에 의존해서 이 병의 반대 항에 놓여 있는 병은 이거니까 둘을 이렇게 상쇄시켜서
이런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에 답이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리단 작가가 이제 본인을 미친 실용주의자 또는 굉장히 생산성 있는 정병러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사전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이 제가 힘든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끼는 주위 사람들은 제 우울이 엄살이거나 단순한 슬픔이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변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저를 위하는 말임에도 저에게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계성 성향이 있어 사람을 쉽게 믿지도 못해 필요한 도움도 잘 못 받습니다. 혼자서 입는 상처와 외롭게 겪는 고립과 고통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울이 심한데도 생산성은 너무나 좋아서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자기 병 문제를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자기 고립감에 있는 친구가 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 병이 심해도 실제로 기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 사람 병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기능을 잘 발휘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병의 고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엄살이거나 단순한 슬픔이라고 생각하거나 언젠가 나을 거라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질문을 드린 분께 먼저 아끼는 주변인들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해서 크게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경계선 성향이 있는 분들은 쉽게 주변인들을 믿지 못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혼자라고 느끼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성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병을 혼자서 앓고 병을 혼자서 버틴다는 생각을 바꾸어줄 다른 정신병이 있는 친구나 다른 소속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자기의 병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귀 기울여주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SNS 상에서라든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만들 수 있고, 혼자 싸우시지 마시고 이 타인의 무신경한 발언에 크게 상처를 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해서 나를 알아주도록 하는 것보다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이 더 어떤 자신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 한성질환하고 정신질환 저도 앓고 있는데, 그게 생산성을 높이는 면도 있는데 떨어뜨리는 면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걸 앓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이걸 이제 제가 수용을 하고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많은 장치들과 되게 여러 가지 나의 규칙들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사소하지만 저는
일단 눈 뜨면 그냥 어떤 옷을 입고라도 그냥 밖으로 일단 나오고 약간 이런 것들 같은 저의 약간 약속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 작가님의 소소한 깨알 팁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정신질환이 때로는 조증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막 약물도 많이 먹고 그러면 소위 생산성, 대학 다니는 사람들의 생산성이라는 건 뭘까? 논평 내고 과제 제출하고 조모임 가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많은 저의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은 생산성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못 해내죠.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을 못 자고 무력해진 상황에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래도 자기 규칙을 스스로 만들면서 이 시공간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나 자신을 붙잡아야 돼. 내 몸성을 그냥 붙잡으면서 시공간적인 통제를 위해서 규칙을 만들려고 열심히 애쓴다. 근데 그 애씀에 리단 작가님이 조금 팁을 더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팁 왕이에요. 이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금 상태는 예전과 같은 지적 효율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옛날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기술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나는 몇십 페이지의 논문을 한 번에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페이지씩 끊어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을 기술하고 바뀐 방식의 공부법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고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정말 뇌 기능의 일부가 어떤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해결점을 찾지도 못할 만큼 악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요. 정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겼더라면 그것의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한 번 병이 생기고 그것이 지속될수록 사고 체계가 바뀌고 생각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왜냐면 더는 예를 들면 수능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처럼 효율이 있거나 노력 대비 성과가 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흐르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 병을 앓으면서. 예를 들어 봅시다. 더 비관적으로 사고하고, 더 낮은 자신감으로 임하고, 더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방식, 나만의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남을 따라하기에는 남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면 몇 시간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멍청이가 되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신병을 앓게 되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요.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지, 뭘 피하고 싶은지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법 자체도 바뀌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읽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각 기억에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기억술도 갖출 수 있어. 예를 들면 청각 기억을 살려서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통해 이제 공부법을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공감각적인 기억술을 획득을 하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시각에만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됐던 것을 이제는 의식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꼼꼼을 모르던 제가 꼼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다른 책이나 참고도서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것, 과제를
평이한 수준으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고유한 관점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병을 앓으면서 가장 큰 장점, 결국 그냥 얻게 되는 장점은 자신의 고유성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좀 더 계속 꼼꼼 나오네. 좀 더 꼼꼼해져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견해가 있으면 주변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것이 정합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받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효율이 나옵니다. 시간과 노력을 남들보다 더 기울여야 남들만큼 효율이 나온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거치는 과정들은 미래에 있을 거의 모든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회사원이 되든 뭐 스타트업에 들어가든 창업을 하든 창작을 하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예, 연이은 질문이 사전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게요. 저는 우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악순환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근래에는 시도를 멈추고 모든 것에 무감각하려 노력합니다. 효과가 있는 듯 하나 건조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 방법 역시 실패일까요? 여러분은 실패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저는 실패의 경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의적인 표현과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성공했고 어떤 일이 실패했고는 확연히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어떤 실패는 의의가 굉장히 있는 실패도 있는 법이고 어떤 실패는 정말 그냥 진짜 뭐 3대 0으로 졌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 자체에 대해 무게를 두지 마시고 계속 실패를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채 여러 일을 시도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미 시도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셨지만 그거 자체가 스스로 병의 호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행했다는, 그러니까 아직 여력이 있고 이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는 상태로 들려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감각해지셨다고 하지만 모든 것에 무감각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몇 달에 그칠지 몇 해 동안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 다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실패를 너무 절망했다면 그 실패를 계속 상기시키는 감각을 좀 내려놓고 쉬면서 자신의 그 존재했던 회복 탄력성을 좀 더 키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달성 가능한 쉬운 방법, 어떤 우울한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쉬운 방법, 제 책에 이제 취미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찾고 시도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점점 저희의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얘기가 이렇게 법륜 스님의 직문죽설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병로 세계의 직문죽설 리단 스님은 아니지만 늘 모시고 그냥 딱 질문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꼼꼼한, 정말 아까 꼼꼼한 묻고 대답하기식, 자기에게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했던 거죠. 10년 동안. 그러면서 시도해 봤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단을 맞지 않으면서 직문죽설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조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 좀 물어볼게요.
저희 뭐 학생 중에도 이 정병로로 논문을 쓴 학생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퀴어 학생과 면담을 하는 중에 팔뚝에 난 자해 자국을 봤습니다. 근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거를 굉장히 명랑한 퀴어 있잖아요. 퀴어 종류 중에 저기 그 스펙트럼 안에서 막 활발한 퀴어인데 팔뚝에 굉장히 많이 나야 있는 이 자해 자국을 보고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생으로서. 그런데 그 리단이 자해를 장려 안 하는 만화를 그렸잖아요. 정병로 SNS 색에 보면 자해가 하나의 표시이고 상징이고 고통의 증거인물이며 일종의 전염의 상태로 전시되고 있잖아요. 자해가 정병로의 전시성 자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인데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경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어떤 SNS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학생이나 친구들이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나한테 전시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화남, 이런 것들이 동시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리단이 자해 장려 안 하는 만화를 그렸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왜 정병로 세계에는 그렇게 전시성 자해가 많은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팔에 자해 자국 있는 제자가 또 여기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자해 장려 안 하는 만화를 그렸을 때는 이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해는 하면 안 된다. 약간 자해가 자해도 되는데 자해가 계속 변화를 해서 심각해지는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해. 약간 이런 주제의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책에서 자해 파트의 주간 리단의 제목은 자해로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해를 하는 사마리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자해는 사실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많은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다라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꼬여있는 인과관계에서 결과값으로 그래 나 자신을 손상시킨다, 자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 혹은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손상을 입힐 행동을 한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저는 계속 말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10대 때 자해를 하는 비율 높고 20대 때 자해를 하는 비율도 높고, 그리고 제가 주시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에도 자해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된다라고 하기엔 정말 복잡한 문제고, 오히려 나중에 자해만 다루는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학학과에 논문으로. 아니, 자해를 마주하는 타자들. 네. 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좀 궁금하죠. 제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일 거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러면 안 돼. 왜 이랬니? 라고 질문하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의 편협한 관계 맺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제가 안 건 뭐 자해는 뭐 일어날 수 네. 그런 거보다 이렇게 어떻게 그들의 상흔과 나의 마음이 내 태도가 마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자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증문즉설이 이제 여러분한테 가서 저기 제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됐는데요. 이제 만약에 자연이 있는 분 중에 자기보다 어떤 권위 있거나 뭐 선생님이나 뭐 상사라든지 그런 분한테 이걸 마주하게 됐을 때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긴 다음에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이게 전시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국이 내가 10대 때 남긴 자국인데 20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보여지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의도가 없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전시적인 부분. 네, 정병러의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 자해하는 친근한 어떤 존재를 대면했을 때 제 네. 태도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너무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해하는 친구들을 너무 이렇게 가여이 여기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다들 뭐라고 해야지? 어떤 그런 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꼬인 생각의 실차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향해서 이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 의도성을 목격보다도 우연한 목격 이후에 제 태도나 마음의 상태, 대화의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저도 그것에 대면하는 아주 꼼꼼한 규칙을 만들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말씀을 그 글로 남긴 거는 사실은 그 고통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또 그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는 죽어가는 제게 지푸라기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집단 상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들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우울증 환자 낙오자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책 내용 중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영도가 되어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긴 여기에 덧붙여서 정신병자를 만들고 거기에 묶어두는 사회에 대한 좀 비판이 상당히 또 들어가야 될 거라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과 함께. 네, 일단 노력 얘기를 먼저 답변 드릴게요. 이 모든 노력은 쌓이고 있다는 말은 제 경험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빗나간 노력이든 뭐 관역을 잘 마친 노력이든 쌓여요. 이 시계의 시침이 움직이듯 느리게
그리고 혹은 빠르게 노력은 쌓입니다. 그리고 시계 이 12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2시로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시간은 1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자신의 노력이 영도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360도를 돌아서 다시 영도에 도달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는 맥락이 아니라 내가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에너지를 소비해서 축적한 노력 그리고 노하우들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고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저건 다시 질문. 그 사회가 우울증 환자 낙오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이 정신질환이 있는 대학생들은 소속이 그나마 있지만 이제 그 학교를 떠나서 소속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근데 병이 심해져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가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은 결국 이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뭐 이틀에 한 번 쿠팡 갔다가 일일 이제 벌이하면서 계속 그렇게 자기 삶을 굴려나가는데 그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뭐 병을 관리해라 이런 말은 정말 자기계발서처럼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분명히 정신질환이 있는 많은 척도들이 있잖아요. 20대 여성들의 우울증 유병률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지표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곳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 병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예. 지난번 대선 때 그 대머리 치료제를 의료보험에 넣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울증 약이나 좀 싸게 공급하고 상담 네트워크를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한다. 그런 방식의 전혀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는 대선 전국을 맞이했었죠. 사실 영국에서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loneliness, 고독부가 생겼대요. Ministry of Loneliness.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이후에 또 모든 사람이 소속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느끼는 어떤 고독이지만 그것이 또 굉장히 뇌의 질환이나 정신병과 함께 연결돼서 사회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로 바라봤을 때만 여기에 개입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로 같이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후꼬 같은 거죠. 비정상적인 카테고리로 그냥 묶어두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의 공동의 과제로 지금 바라보지 않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정신병을 더 정신병스럽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폭력적 구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도 질문이나 어떤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은 저기 뒤에 지금 돌아보신 분,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이단 작가님 잘 들었고요. 제가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에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점이 사자하고 고양이처럼이었는데 네. 그 자연에 관심이 많아지고 혜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성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
네. 그 사람 사이에서 살짝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커가지고 비인간 생물로부터 이렇게 미국서도 연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단 작가님 그 트위터 활동하면서 그거 고양이 그거 조작도 많이 만드시고 되게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네. 이단 작가님께 고양이가 어떤 의미인지랑 이 비인간 생물과의 그런 연대에서 정신병을 이렇게 같이 안고 살아가는 거에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단 작가의 사장의 고양이처럼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많은 강아지를 기르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돌봄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비인간 종으로부터 또 새로운 교감을 통하여 또 위로받고 회복의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리단 작가님이 그 고양이처럼 쓴 책 그 챕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는 검정색이고 이 1m 2cm고 7kg 나가요. 이름은 파농이에요. 반홍? 프란츠. 아니 그 인종주의와 싸웠던 반홍을 고양이 이름에 붙였군요. 네.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기르면서 이를테면 집을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짓 같은 것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고양이를 계속 챙겨주고 그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가 좀 이렇게 커다랗고 듬직해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 존재에게 많은 위안을 받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뭘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캔 따게 해줄 테지만, 아무튼 이 동물과의 교류와 교감이 정신질환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반대항도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고양이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동물을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고양이도 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똑같이 이 동물병원에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타서 복용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고양이를 잘 키워서 듬직한 고양이가 되어서 서로 교감을 나누며 뭔가 자살 사고나 아니면 충동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막아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동물들한테 오히려 뭔가 동물들이 오히려 우울감, 극심한 무기력감 같은 거를 호소하는 동물들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하면서 이렇게 책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책에 나오는 그 지혜로우신 고양이 선생님 프란츠 파농이니까 당연히 지혜롭겠죠. 저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그 동물들한테 잘 하지 못하면 동물들이 오히려 우울할 수 있다라는 그 두 걸 얘기하고 싶네요. 사실 비인간종을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서로 훈련시키고 적응해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92세인데 두 마리의 형제 고양이를 기르십니다. 한 고양이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만 따르고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이렇게 걔들도 큰 애들인데 두려움에 이렇게 짜식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몸에 와서 비비고 막 추루추루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쳐다보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우리의 그 적극적인 친밀성을 하는 아이의 행동이 오히려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길이 없어가지고 타로 카드를 봤습니다. 두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타로를 본 거예요. 타로를 봤는데 그 타로 카드를 그 해주신 분이 너무 외롭다. 지금 두 명이 아니라 두 마리가 형제인데 저희 어머니가 소극적인 애를 굉장히 편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됐고 그 말 걸어주지 않으면 울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돌보고 우리 엄마하고만 따르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애착이 얘한테 가고 얘는 활발하고 명랑하고 치대고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그리고 야단도 얘를 치고 왜 그래 그리고 막 이렇게 야단 치고 이렇게 그 슬픈 얼굴 짓고 소극적인 애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면서 했다라는 게 타로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두 아이를 보게 되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많은 조언을 하고 좀 그런 방식의 그 친밀성의 공평성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비인간 종에 위로받지만 리단 씨인 것처럼 우리처럼 그들도 우울하고 고립돼 있고 자기 욕구가 해소 안 되고 또 병리화되기도 하죠. 이상한 애 취급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여기 나왔어요. 정신병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언젠가는 이 병이 낫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 경우 정체화를 확고히 하는 편이 도움이 될까요? 나 정신병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이 병이 낫겠지 라는 관점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언젠간 이 병이 낫겠지라는 것은 병이 낫는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표현에. 언젠가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뭐 somewhere over the rainbow도 아니고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미래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들, 이를테면 더 병이 심각해질 만한 사건들이 막 터져.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방패가 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미래의 병이 악화되어도 자기가 대처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또 반대로 미래의 병이 좀 나았어요. 완화가 되었어도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로 만듭니다. 차라리 언젠가는 이 병이 낫겠지 이게 아니라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왜 정신병 정체성을 갖고 싶지 않은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정신병이 있고 그것이 완화되거나 완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이 앞서면 안 됩니다. 정신병이 완화되거나 완치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하기 어려운 일들을 분별해서 이렇게 세팅하고 자신의 병세를 파악해서 학업, 대외 활동 이런 것들에 할 수 있는 수준을 체크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정체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신병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그러니까 무조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정신병증과 관계해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병 정체성은 나를 더가 아니라 다른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저도 책 너무 당연히 눈물 만들면서 읽었었고요.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저도 불안장애로 우울제를 2년간 목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연구자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우울증 브이로그에 대한 거에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번 학기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김영희 교수님 지도해 주셨던 그 논문들 읽어봤을 때 그거는 그 트위터라는 익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우울증 브이로그라는 거는 사람들이 익명을 넘어서서 자신의 얼굴이나 무언가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화, 말하기를 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리단님께서도 익명의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뭐 실물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실명을 드러내면서 하는 공개되었을 때 어떤 정신병 정체화라던가 그런 부분에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생각하는 시점이 달라진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자가 그 불안장애를 앓고 계시고 유튜브세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 브이로그에서 자기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리단 작가가 익명성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할 때 오히려 정신병 정체화 아이덴티티를 갖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또는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었는지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레즈비어니즘, 그래, 성정체성의 정체화 이후 오픈레이로 쭉 살았거든요. 약 2011년부터니까 뭐 지금은 그것의 정체화 단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저라는 사람 수준인 것이고, 그리고 정신질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 특별히 자신의 얼굴 혹은 실명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정체화에 뭐 도움이 됐겠죠. 됐는데 우울증 브이로그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증 브이로그는 제가 우울증 브이로그를 거의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우울증을 앓는지는 모르지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수준의 우울증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수준의 우울증이면은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용량의 약을 복용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브이로그를 찍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은 저도 드네요. 예, 예. 이거 열심히 써주세요. 네. 네, 아무튼 얼굴 실명 드러내고 활동하는 거는 너무 오래돼서 그냥 저는 이미 정체화가 완료되었다고, 정체화가 완료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책에 뭐 저희가 또 흥미로운 부분만 골라서 읽는 어떤 기억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퀴어 정신뼈 섭년의 3단 콤보.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슬프면서도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제가 자해를 마주해서도 핸들도 못하는데 퀴어 정신병 섭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뭐 조금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 도움이 되실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책을 안 사서 읽으신 분들이 좀 책을 사서 읽도록 할까요? 책 섭년의 얘기요? 퀴어 정신병 섭년회 있잖아요. 섭년회. 네, 그 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저는. 네, 예, 이 퀴어들 중에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사귀고 나서 동거를 함께 하면서 이 다른 인간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고 약간 세상과 두절하다시피 하고 두 명의 이렇게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에서만 사는데 이 성소수자이면서 이 정신병자인 경우가 책에 나옵니다. 섭년회라는 파트가 있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개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 애들은 다 선생님 제자였고요. 병을 일으키는 존재. 병원 일으키는 존재인가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사회적 단절을 한 보통 2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한쪽이 뭐 자살 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자살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꼭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주변에서 흔하게 이 두 명 커플이 되고 나서 완전 고립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 혹은 그들을 조명하는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써보자 하고서는 진짜 오키나와 섬에 가서 섭년의 파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둘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이 둘만의 어떤 관계가 폭력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멈추지 못하는 것, 어떤 자해적인 양상으로 흘러가도 멈추지 못하는 것. 왜냐면 둘 모두 다 이렇게 이 전두엽이 살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죽거나 행방불명 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하는데 이 둘이 했던 경험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둘만이 나눈 경험이기 때문에 그 둘이 어떤 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거를 공감을 받거나 아니면 그때의 기분을 이해받거나 하질 못하고 그 시간, 그 섭년의 시간을 인생에서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년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굳이 이렇게 그 코로나 시국이었을 땐 더 있었을 거예요.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저는 과거보다는 이 퀴어 정신병 섭년회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애자라면 남아있지도 않겠죠. 자기의 여친이나 남친이나 아니면 친구라도 그런 정신병적 징후가 보이면 그들은 도망가거나 사라지고 너가 가장 큰 문제야 라고 떠나갔겠지만 서로의 정신병에 개입하면서 서로에게 폭력적이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남아있는 존재, 그 다음에 함께 거기서 오는 기쁨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시공간 안에서
기억하고 누리는 존재가 갖고 있는 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퀴어만이 가능한 거죠. 퀴어의 세계에서만 정신병이 당연히 정신병을 일으킨 원인을 너의 원인으로 삼지 않는 네. 그런 식의 너그러움과 간대함으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애정 공동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집중적인 상호 개입의 시간이 없이 또 이 상황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본 다음에 회복하는 그 선생님이 말한, 리단이 말한 회복 탄력성 같은 것도 그런 관계에서 누군가 끝까지 남아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서로 고통주고 그런 관계도 또 이성의 관계에서는 절대 마주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일 것 같아요. 하지만 죽지는 말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죠. 죽지는 말자, 서로 죽이지는 말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또 리단 작가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금 질문이 조금 길어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짚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도 이런 우울함이라든지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람들이 힘들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 덕분에 그 사람의 우울감이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된다면 제가 너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최근은 아니고 거의 한 1, 2년 전에 학교에서 만나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께서 자기의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 그러면 뭐 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도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오늘 조금 우울하다, 오늘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더 받아왔다,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이다, 오늘 또 죽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1년, 2년이 지나니까 그런 이 사람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저는 우울한 이야기만 전해 듣게 되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만성적인 우울감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매번 약은 늘렸냐, 아니면 지금 햇빛 보고 와라, 운동하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심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남겨서 유경 씨,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거의 한 몇 시간이 지나서 읽게 됐는데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게 자살 사고 때문인가?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지금 혹시 자살 사고를 보면 119에 신고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이 드렸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분에 대한 그간의 애정 같은 것도 살짝 깎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분하고 어느 정도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나왔던 선녀처럼 그분에 대해서 엄청 애정을 갖고 아껴주고 막 밀착으로 이렇게 케어해줄 그런 경험은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슨한 관계에서 타인의 우울감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인의 우울감을 마주하는 경청하고 그걸 들었고 또 위안을 주는 건 좋지만, 그분이 어떤 때는 그 얘기만 계속 들으면서 일상성, 그분의 다른 인격을 접할 수 없는 상태로 이 관계가 지속될 때, 때로는 자살 충동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경험하는 두려움, 이런 거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먼저 다 듣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아까 질문하시려, 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저는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인데요. 전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신병자 있는 피어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계속 사귀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신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그냥 계속 엄청나게 많이 맺어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뭔가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유서를 남겨놓았다던가, 유서를 저한테 주고 갔다던가, 그것은 미수로 끝나긴 하였지만,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우울감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걸 저한테 막 다다다다다 쏟아내는 게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평생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저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체를 이제는 모르겠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꼭 자존모임 같은 게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도 지방 소도시에서 이제 정신병 큐어로서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가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계속 자살하겠다, 뭐 아니면 그런 식의 극단적인 어떤 유서를 전해준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고 있거든. 학생이 저는 이제까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과는 아마 8시간 후에는 다른 세상에 있을 겁니다. 이메일 보내는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새벽에 어떻게 막 다른 사람에 전화로 걸어서 아침 6시에 통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누구세요? 뭐 이런,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때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겠죠. 분명히 밤 12시에서는 죽고 싶었던 얘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나 협박당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협박당하는 느낌. 죽는다고 누군가가 막 나한테 해서 계속 내가 이렇게 협박당하는 느낌을 당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이 싸가지 없이 스스로에게 한 얘기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사실은 어떤 자기가 아무리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견디기 힘든 부분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저 경험도 그렇고, 리단 씨 생각은 어떤지. 예. 저는 일단은 자신의 안녕과 안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지속적인 우울감 혹은 자살 암시 혹은 이런 기타 감정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말하냐? 이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실 뭔가 위로나 공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고통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통을 말한다고 고통이 덜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통을 더는 방법은 자신의 고통을 더 적확한 단어로 포착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 때
위로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형태일 경우에는 그것을 거절이나 거부의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앞서 말한 이분과 이 뒷부에서 말한 두 분 모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애인이라든지 아주 친밀한 사이까지는 아닌데 왜 그렇게 나한테 뭐 왜 나한테 유서를 남기고 자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어도 그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그랬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의 병을 계속 바깥으로 발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발산하는 것이 뭐 10년 동안 장기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제 풀에 지쳐서 약간 좀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그 후부터는 뭐 자신이 막 계속 막 죽고 싶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하는 빈도가 더 적어지면은 그때 뭐 관계를 조금 더 재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한테 너무 스트레스 되고 나중엔 본인한테 우울, 불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을 몇 시간 후에 카톡으로 봤을 때 그 내가 몇 시간 전에 확인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심적 고통을 왜 끌어안아야 하는 건지, 그러면 그런 관계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 관계인 건지 아니잖아요. 모두를 둘 다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제일 먼저 자신의 안녕, 자신이 안정감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감정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요동치지 않는 것을 제일 먼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시그널을 그걸 절박한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 절박한 신호를 받아주면 또 얼마 정도 버티지 않을까? 결국 버티는 힘이라는 것은 이 자신을 받아준 사람의 시그널에서도 오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이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니? 너 그렇게 우울하고 안 됐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니? 라고 말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그 어떤 학생의 시그널을 캐치하신 거지만 그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여서 약간 마음이 놓이고 안도감이 들고 어떤 버틸 힘을 얻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시그널 캐치하는 것과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변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질문하신 분들 중에 리단 작가님의 또 많은 열렬한 팬들이 있습니다. 작가님 근황도 궁금하고요. 다음 책은 어떤 거 쓸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다른 정신병 환자들을 인터뷰하시고 출간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물어보고 있고요. 앞으로 생산성 있는 정병로서 어떤 향후
일정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한 열흘쯤 뒤에 공개할 테지만 아주 글을 많이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 50만 자 썼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절로 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저도 계약을 해서 두 번째 책은 조현병에 관련한 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조현병 음성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과 완전 다른 취급을 받는 조현병과 이 중증 정신질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글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뭐 지금은 결석 때문에 너무 몸이 아파서 별로 진짜 네. 그 연세대학교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같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아마 관련해서 경찰을 모신다던가 의사를 모신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 정신병을 갖고 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 퀴어 이슈, 정신병, 정말 아까 말한 3단 콤보를 갖고 이런 자유로운 캠퍼스에서 대화 나누기도 이렇게 힘듭니다,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떤 부분은 또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 있을 거고 또 그렇지만 이런 식의 그 북토크를 흔쾌히 마련해 주신 젠더연구소 김영미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었던 교수였거든요. 근데 캠퍼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년에 뭐 하는 짓인가 그랬는데 리단이 기억했던 10년 전, 15년 전의 연대는 정말 풍요로운 정신병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우리 정신병 어느 정도 인정하고 뭐 저도 정상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봐주고 그리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싫어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 다음 몇 년 만에 너 잘 있었어? 하고 만나고 이런 학생과도 좀 그런 관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회복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구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단의 이런 많은 친구들과 동지들이 그런 환경에서 뭐 했고 또 애인이 굉장히 많이 견디고 버티고 같이 치열하게 싸워줬고 이런 것 때문에 리단의 현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세대학 캠퍼스에서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함께 위로하고 공론화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공동의 기획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오늘의 북토크를 시작으로 다시 좀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힘받고 돌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식의 토크, 북토크, 그 다음에 리단의 다음 조현병도 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 한번 연대 캠퍼스에 모셔서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정말 아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이미 원고를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팁을 다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북토크는 그냥 팬덤과 작가와의 대화야.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역시 정말 준비 잘해오고 성실하고 규칙을 만들어가고 무언가 자기 조절을 해나가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참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리단 작가님에게 큰 박수로 우리 오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여러분 나가면서 조새끼 사주시고 그 사인책 해드릴 테니까 뭐
저를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